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레드햇의 박준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레드햇이 가지고 있는 운영체제인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7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도커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레드햇이라고 하는 회사의 로고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로고가 같은 페이지 안에 있다라는 거, 이거 자체도 굉장히 IT의 핫 이슈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도 레드햇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상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약을 맺어서 현재까지 그 인증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VVP라고 하는 협약인데요. 예를 들어서 레드햇의 RHV라고 하는 가상화 제품 위에 윈도우즈가 올라가거나 또는 하이퍼V라고 하는 가상화 위에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운영체제가 올라가거나 했을 때 상호 간에 벤더 간에 그 운영체제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겠다라는 협약이 SVVP라고 하는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크게, 더 폭넓게 확대되어서 이제는 클라우드에 이르기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서비스와 레드햇의 오픈스택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상호 간에 서로 간의 벤더 운영체제와 솔루션들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협약 체계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는 제품에 대해서 그동안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셨고 리눅스라고 하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정도만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리눅스를 현재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는 제품이 어떤 제품, 언제부터 사용이 되었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는 버전이 나온 것은 2002년도 중반 정도입니다. 2002년도에 그 전에는 레드햇 리눅스라고 하는 제품이 커뮤니티 버전으로 해서 제품이 있었고요. 저희가 고객들이 좀 더 신뢰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서티를 받아서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게 된 제품이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는 제품이고요. 그 제품은 현재 2014년 하반기에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7이라고 하는 버전으로 출시가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제품은 출시 일부터 10년까지 기술 지원을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에디셔널로 해서 3년, 최장 13년까지 기술 지원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7 버전의 가장 큰 특징을 6가지 정도 꼽아봤습니다. 먼저 그 컨테이너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IT 트렌드 중에 하나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이 컨테이너 또는 더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 기술이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7에는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사용을 해볼 수 있도록 환경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따가 제가 한번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라고 하는 운영체제,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는 윈도우즈와의 호환성인데요. 기존의 윈도우즈 액티브 디렉토리와의 리눅스와의 호환성이 그 연결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다면 렐7에서는 윈도우의 액티브 디렉토리와 편하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보다 여러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을 할 수 있게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칼라블 파일 시스템인데요. 파일 시스템 자체의 크기를 기존의 16테라 이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라 100테라 그 이상의 사이즈로 늘려서 보다 많은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다음에 기존의 제품에서는 어떤 그 리눅스를 잘 알고 있는 엔지니어가 튜닝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좀 더 효율성을 증가시켰다면 이제는 프로파일이라는 기술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퍼포먼스를 좀 더 향상을 시키고 스루풋을 향상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스루풋과 관련된 프로파일을 적용을 시키거나 또는 로우 레이턴시에 좀 더 환경을 만들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로우 레이턴시에 적합한 프로파일을 적용시켜서 튜닝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설치나 배포도 굉장히 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시스템 관리적인 측면에서 오픈 LMI라고 하는 기술을 제공을 함으로써 사용자들이 보다 편하게 또는 보다 자기가 원하는 입맛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좀 더 그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컨테이너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컨테이너라는 단어보다는 도커라는 단어를 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이 두 가지 컨테이너와 도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컨테이너라는 기술은 최근에 이슈가 된 기술이긴 합니다만 이미 1982년 정도에 나와 있는 기술이고요. 유닉스, 솔라리스라든가 HPX라든가 이런 유닉스 운영체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가상화 또는 파티셔닝 이런 기술들로 인해서 컨테이너라는 기술이 빛을 보지 못하다가 2013년도에 구글에서 하나의 프로젝트 형태로 만들어졌던 도커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가 회사로 창립이 되었고 이 회사가 히트를 치게 되면서 이 컨테이너 기술이 널리 알려지게 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현재 구글의 모든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시스템들은 전부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얼마 전에 구글에서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컨테이너가 도대체 어떤 거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컨테이너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분들은 대부분 부산항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싣고 있는 그 컨테이너를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컨테이너라는 이름 자체가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컨테이너는 우선 정의를 먼저 내리자면 보통 가상화와 컨테이너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컨테이너는 가상화는 하드웨어를 추상화해서 사용하는 기술을 보통 가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상화의 정의라고 하면 보통 하드웨어의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컨테이너는 얘도 추상화의 개념인데 어떤 추상화냐? 운영체제 OS의 추상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상화는 하드웨어를 추상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식을 가상화라고 한다면 컨테이너는 운영체제를 추상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이거를 컨테이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컨테이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브리웨어, 어디에서든지 실행할 수 있다. 리눅스 커널이라는 것만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컨테이너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어떤 것이든 실행할 수 있다. 호스트에서 실행이 되면 컨테이너에서 실행이 된다. 이 얘기는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렐이라고 하는 호스트에 실행했다.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은 컨테이너 위에서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즉 관리자가 요구하는 또는 개발자가 요구하는 어디에서든지 실행됐으면 좋겠다. 어떤 것이든 실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기술을 충족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라는 기술이 현재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리눅스 컨테이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컨테이너는 하나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는 기술의 이름이고요. 이 컨테이너의 좀 더 기술적인 의미를 살펴보자면 런타임, 즉 실행 환경에 디펜던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런타임 환경들, 이런 환경들을 포함해서 어플리케이션들이 하나의 패키징 형태로 묶어 있는 것을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운영체제에서는 이 컨테이너가 하나의 패키지, 파일 또는 하나의 프로세스 단위로만 보일 뿐이고요. 관리자가 그 컨테이너 안에까지 들어가서 뭔가 작업을 하거나 뭔가 제한을 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는 쉽게 배포하거나 또는 휴대성이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C그룹이라고 하는 자원을 제어해주는 그런 기술들과 그 다음에 SE 리눅스, S버트, IP 테이블스 같은 이런 보안 툴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보안적으로나 또는 자원에 대한 효율성 측면으로나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제가 컨테이너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도커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커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픈소스로 만들어졌고요. 컨테이너의 응용 프로그램의 배포 자동화 툴입니다. 즉 컨테이너라는 기술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툴이 도커입니다. 그래서 보통 도커를 쓴다라고 하면 그 안에 컨테이너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기술을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컨테이너라는 단어와 도커라는 단어가 혼용이 돼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만 기술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컨테이너고요. 도커는 그 컨테이너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커는 다클라우드라는 프로젝트로 시작이 됐고요. 지금 현재 고랭 기지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들은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기술들,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배포하거나 또는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도커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지금 현재 도전 단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많은 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보면 고객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현재 컨테이너라는 기술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기술을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느냐? 지금 당장에 적용해도 되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컨테이너라는 기술들은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구글이라는 사이트의 전 서버가 다 컨테이너로 만들어졌다. 그만큼 레퍼런스가 많이 쌓여 있다라고 봐도 되는 기술이고요. 하지만 가상화가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 가상화라는 기술이 나왔을 때 고객들이 가상화라는 기술을 굉장히 두려워했고 사용하기 꺼려했던 것처럼 컨테이너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기술이지만 아직까지는 사용자가 이 컨테이너라는 기술을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시간이 너무 짧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점차 그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컨테이너 기술이 많이 사용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컨테이너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통 제목에는 나와 있는데요.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와 있는 게 보안이라고 많은 분들이 대답을 했고요. 즉 컨테이너라는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보안이 중요하다라는 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컨테이너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던 게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환경을 glibc나 배시쉘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요. JRE, 자바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Node.js나 Perl, PHP를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컨테이너들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보안상으로 취약점이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glibc라는 패키지에 보안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라면은 그 glibc를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사례로 나타나는 게 도커 허브라고 도커의 이미지들을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한 결과 약 한 60% 이상이 보안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미지다라고 판단이 될 정도로 보안상으로는 굉장히 취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라는 기술을 레드햇이 좀 더 안전하고 보안적으로도 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방식이 바로 레드햇 컨테이너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제도고요. 이 레드햇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제도는 레드햇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는 안심하고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인증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드햇이 만들어 놓은 리포지토리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들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리포지토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레드햇에서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를 활용하기 위한 제품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파스 솔루션인 오픈시프트라고 하는 제품과 그 다음에 레드햇 아토믹 호스트라고 하는 제품을 포함한 아토믹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아토믹 호스트라는 제품은 기존의 렐 제품을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패키지들을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경량화된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두 가지의 제품을 이용해서 보다 편리하게 컨테이너 또는 도커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테이너를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신뢰성 있는 이미지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식성이 굉장히 좋은 컨테이너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어디에든 연결될 수 있는 인티그레이티드 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저희 레드햇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협약을 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첫 번째를 보시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해서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을 굉장히 강화를 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 하이퍼V 또는 애저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레드햇의 이미지들, 그리고 RHV, 그리고 오픈스택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미지들, 이런 상호 간의 이미지들을 보다 편리하고 사용하기 편하게끔 인증 프로그램을 많이 강화를 했고요. 다음 두 번째로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의 .NET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워크를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저희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그 아토믹 호스트 제품이나 또는 오픈시프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레드햇 프로덕트, 레드햇이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의 운영체제와 가상화 제품 정도뿐만 아니라 스토리지 제품이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서비스에서도 충분히 운영되고 지원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여러 가지 제품들을 저희 레드햇 위에서도 레드햇 오픈스택이나 레드햇 RHV 가상화 제품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상호 간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레드햇 클라우드 폼즈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에서도 애저 서비스를 연결해서 애저 서비스와 오픈스택과 또는 아마존 같은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하나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인 클라우드 폼즈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인증 체계도 마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로 간의 협약 체계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CCSP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고객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에는 도커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시연을 해서 좀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커라고 하는 이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사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이 시연을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다가 저희 렐 이미지를 업로드를 이미 해놓은 상태고요. 그 부분을 보고 그 렐에 접속을 해서 거기에 도커를 설치해 보고, 그 다음에 도커를 가지고 뭐 명령어를 입력을 해본다거나 패키지를 설치한다거나 또는 뭐 웹 서비스를 해서 올려서 그 웹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웹페이지로 본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시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커라는 명령어를 얼만큼 잘 사용할 수 있는지, 도커라는 명령어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형태로 이 컨테이너를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도커라는 것은 이 컨테이너라는 이미지를 관리하는 툴이다 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 시연을 하는데 편하게 그 시연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 애저 서비스에 제가 그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요. 지금 이 테스트라는 가상 컴퓨터와 SEM이라고 하는 가상 컴퓨터가 있는데, 둘 다 운영체제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7.2 버전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먼저 업로드를 했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프로비저닝을 통해서 두 개의 VM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테스트는 제가 테스트를 시연 전에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놨던 가상 컴퓨터고요. 제가 세미나 때는 지금 시연할 때는 이 SEM이라고 하는 가상 컴퓨터를 가지고 시연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가상 IP 주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상 IP 주소가 실제 가상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IP는 아니고요. 이 IP를 통해서 지금 제 노트북에서 애저 위에 올라가 있는 가상 컴퓨터에 접속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창을 통해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은 SSH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접속을 할 거고요. IP 주소가 40.125.187.222번입니다. 40.125.187.222번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시면 패스워드를 물어보고요. 패스워드는 제가 앞서 지정해 놨기 때문에 그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연할 때 창이 여러 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창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제가 두 개를 다 로그인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다 로그인이 됐고요. 우선 가장 먼저 그 서브스크립션 등록을 해서 패키지를 필요한 패키지들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가상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는 OS 그 DVD 이미지에서 가장 최소한의 패키지들만 설치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패키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도커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도커라는 단어도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선 서브스크립션 등록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를 따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서브스크립션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 access.redhat.com이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ccess.redhat.com이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에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프로덕트가 쭉 리스트가 나오고 여기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는 부분에 스타트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access.redhat.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스타트 이밸류에이션을 눌러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30일 동안 저희가 무상으로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는 제품에 대해서 버전 관계없이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술 지원도 30일 동안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서브스크립션 등록을 하기 위해서 명령어를 입력을 할 건데요. 서브스크립션 매니저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고요. 레지스터라는 커맨드를 이용해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그 계정 명령을 계정 유저네임을 물어보고요. 유저네임 입력하고 패스워드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네트워크상으로 실제 이 시스템이 access.redhat.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등록이 되고요. 그래서 이 등록될 때는 뭐 CPU 정보나 메모리 정보, 뭐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 몇 가지가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레지스터가 이렇게 되면은 아이디가 출력이 되고요. 이 아이디는 굳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나중에 포털 사이트 가면 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서브스크립션 매니저를 이용해서 이 시스템을 레지스터 등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패키지가 들어있는 리포지토리라고 하는 저장소가 있습니다. 이 저장소라는 부분을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서브스크립션 매니저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리포스 enable이라는 옵션을 주고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채널은 익스트라스라는 채널의 RPMs라는 이 채널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 채널 안에는 지금 제가 시연을 하고자 하는 도커라는 패키지를 포함해서 관련된 패키지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등록을 함으로써 제가 리포지토리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참고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하나 더 등록을 하고요. 옵셔널까지 같이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리포지터리를 등록을 호스트에서 등록을 하고 나면 이 호스트 위에 올라가는 컨테이너들은 호스트에 등록해 놓은 리포지토리를 공동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컨테이너를 만들면서 별도의 리포지토리를 등록하지 않아도 지금 등록해 놓은 리포지토리를 가지고만으로도 컨테이너 안에서는 패키지를 설치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을 다 마쳤고요. 그러면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yum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패키지를 설치하고요. 필요한 패키지는 docker라는 패키지가 필요하고 docker registry라는 패키지가 필요하고요. device mapper라는 패키지도 필요합니다. device mapper library 그리고 device mapper event 라이브러리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elinks라는 커맨드 라인의 웹브라우저입니다. 커맨드 웹브라우저인데 이거는 나중에 시연을 위해서 같이 패키지를 포함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 다 받으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패키지 설치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설치된 패키지를 이용해서 도커라고 하는 그 툴을 이용해 가지고 컨테이너 기술을 한번 사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창에서 이 도커라고 하는 서비스를 구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 호스트 운영체제 디스크 상태를 보시면 최상위 루트 파일 시스템이 약 한 10기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SDB로 해가지고 약 한 130기가 정도가 MNT 리소스라는 곳으로 할당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커는 용량이 어느 정도 이미지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그 별도의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SDA로 도커의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면 이거를 변경을 해서 SDB로 그 이미지가 저장될 수 있게끔 변경을 먼저 하겠습니다. 도커 스토리지에 셋업이라는 파일이 있고요. 이 파일에 디바이스를 SDB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도커의 이미지가 SDB 쪽으로 저장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systemctl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도커 서비스를 스타트를 하게 되면 도커 데몬이 구동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도커가 다 도커 서비스를 올렸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systemctl하고 스테이터스 명령으로 현재 도커 서비스가 잘 올라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거고요. 보시면 activating이라고 해서 현재 스타트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현재 도커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커는 이제 설치가 다 됐고 데몬도 구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도커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도커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우선 도커 이미지를 먼저 다운을 받겠습니다. 이미지에 대한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미지를 먼저 다운로드를 걸어놓고 명령어가 어떤 명령어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커를 다운받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로 풀이라는 명령어를 같이 쓰고요. 여기 뒤에다가 이미지 이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이름은 이따가 도커 그 명령어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시면 리포지토리에 접속을 해서 이와 관련 렐 7.2에 관련된 이미지들을 다 다운로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도커 명령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도커 명령어는 도커라는 명령어 뒤에 --help라는 옵션을 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명령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많은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들을 다 말씀드리긴 힘들고 자주 사용되는 명령어들 몇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로 사용할 명령어들 중에 하나가 이제 attach라는 명령어인데요. 이거는 컨테이너가 운영 중일 때 그 컨테이너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 attach라는 명령이고요. build 같은 경우에는 도커는 도커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커를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커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도커 파일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명령이 build라는 명령입니다. 최근에는 이 도커 이미지를 사이트에 올려놓는 방식보다는 도커 파일을 사이트에 올려놓는 방식이 더 선호가 됩니다. 그 이유는 도커 이미지를 사이트에 올렸을 경우에 그거를 다운로드를 받는 사람이 이 이미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도커 파일을 보고 이 파일을 가지고 직접 빌드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뭐 create라는 명령이나 뭐 이런 명령들이 있고요. exec 같은 경우에는 execute, 그러니까 그 컨테이너, 실행되고 있는 컨테이너에 뭔가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하는 커맨드가 exec 명령이 있고요. images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리스트를 볼 때 사용하는 게 images라는 커맨드가 있습니다. 다음에 풀 명령어, 방금 썼던 풀 명령어고요. 이거는 리포지토리에서 이미지를 내가 다운로드 받을 때,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때 쓰는 게 풀이라는 명령이고, 반대로 push라는 명령은 내가 업로드할 때 사용하는 게 push라는 명령입니다. 또 뭐 rm이라는 명령은 컨테이너를 지울 때 사용하는 명령이고요. rmi는 이미지를 지울 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이미지는 하나의 정형화된 파일 또는 패키지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이미지를 구동시켰을 때 얘가 하나의 컨테이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다음에 실행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 run이라는 명령이 있고요. start나 stop, 뭐 이런 명령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un이라는 명령은 새로운 컨테이너를 실행할 때 사용하는 게 run이라는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start나 stop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동이 된 컨테이너를 이미지를 이제 실행을 시킬 때 run을 쓰고, 그 다음에 이미 구동이 된 컨테이너를 다시 시작을 하거나 또는 종료를 시킬 때 그때 start와 stop이라는 명령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가 다운로드가 다 됐다라고 다운로디드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앞서 배웠던 명령어들을 가지고 한번 이 이미지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도커하고 이미지스라고 하면 이미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출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 access.redhat.com 사이트에 있는 rel 7.2라고 하는 이미지가 다운로드가 됐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docker run이라는 명령을 쓰고요. -i, -t 옵션을 이용해 가지고 터미널 연결을 유지하고 또는 그리고 t 옵션은 가상 터미널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run이라는 명령을 실행할 때 같이 사용이 되는 그런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부여를 하게 되는데, 이 이름은 컨테이너 이미지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실행시킬 때 이 컨테이너마다 이름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고유한 이름을 붙이게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하나의 이미지에서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각각의 컨테이너들마다 고유한 이름이 있어야지 그 컨테이너들을 관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별도의 컨테이너 이름을 붙여주게끔 되어 있고요. firstcon 컨테이너라는 이름을 써서 firstcon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rel 7.2 버전의 이미지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리포지토리에 있는 이 이미지 이름, 이거를 이용하시는 거고요. 다음에 bin의 bash 쉘을 실행시키겠다라고 명령을 내리면 컨테이너 이미지가 실행이 되고, 자, 보시면 여기 호스트 네임이 바뀌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원래 접속했었던 이 시스템은 호스트 네임이 rel 7.2의 sem이라는 호스트 네임이었고요. 지금 제가 컨테이너를 통해서 접속한 호스트 네임은 of로 시작하는 호스트 네임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선 OS가 어떤 OS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redhat release라는 파일을 이름을 쓰면 7.2 버전, 저희가 다운로드해서 컨테이너로 올린 게 맞네요. 자, 7.2 버전을 우선 저희가 쓰고 있고요. 여기에서 앞서 호스트에서 리포지토리 등록을 하면 컨테이너에서도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yum이라는 명령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yum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리포리스트 그래서 리포지토리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아까 호스트에서 보셨던 것과 비슷하게
그 각각의 채널들에 대한 정보들을 쭉 가져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앞서 서브스크립션 매니저라는 명령어로 등록했던 다양한 형태의 채널들이 다 등록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밸류에이션 키를 이용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지금 제가 보는 것처럼 여러분도 동일하게 화면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리포리스트라는 명령을 염 명령을 이용해서 리포지토리의 리스트를 보겠다라고 명령을 내려서 거기에 대한 화면을 보고 계신 거고요. 이게 다 종료가 되면 이 컨테이너도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IP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IP를 보는 명령이 있죠. ifconfig라는 명령이나 또는 IP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이 컨테이너의 네트워크 IP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리포리스트 명령이 끝났고요. 채널들의 이런 패키지들이 이만큼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네트워크 상태를 보려고 하는데 IP 명령이 커맨드나 파운드가 나오죠. IP라는 명령이 없다는 얘기인데 ifconfig 명령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ifconfig 명령도 없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명령들을 설치해서 현재 이 컨테이너의 IP가 몇 번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yum이라는 명령을 사용하고요. nettools라는 패키지하고 iproute라는 패키지를 설치하시면 IP 명령 또는 ifconfig라는 명령을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패키지를 먼저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동으로 디펜던시 걸려있는 패키지까지 포함해서 총 6개의 패키지를 설치하고 있고요. iptables와 MNL 라이브러리, 넷필터 라이브러리 이런 패키지들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6개 패키지가 총 설치가 되면 패키지가 설치되기 때문에 명령어가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명령어를 이용해 가지고 IP의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패키지 설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fconfig로 확인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172.17.0.1번으로 IP가 부여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컨테이너는 172.17.0.1번의 IP를 갖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나가서 이 컨테이너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exit라는 명령을 내리면 컨테이너 밖으로 빠져나가서 호스트 OS로 다시 연결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핑을 이용해 가지고 172.17.0.1번으로 핑을 보내보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현재 핑이 안 나가는 게 보이시죠? 5개의 패킷이 트랜스미트 되어 있다라고 나오는데, 자, 도커의 그 컨테이너 이미지 파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ps-a라는 명령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쓰시면 지금 보시면 컨테이너 아이디, 그 다음에 이미지가 rel 7.2고요. 커맨드를 빈의 배시로 저희가 한 게 맞죠? 6분 전에 크리에이트 했다. 근데 스테이터스를 보시면 exited라고 되어 있죠. 즉, 지금 현재 종료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컨테이너를 저희가 빠져나온과 동시에 빈의 배시라는 명령을 수행하자라고 들어갔는데 exit하고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으니까 현재 스탑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도커를 구동하기 위해서 도커의 우선 그 상태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inspect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inspect라는 명령을 쓰시고 뒤에다가 컨테이너의 이름 firstcon 하고 엔터를 치시면 이 firstcon에 대한 컨테이너의 정보를 출력을 해주죠.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컨테이너의 세부 정보들인데요. 아이디는 이렇고 언제 만들었고 뭐 패스는 빈의 배시고 스테이터스도 쭉 나오고요. 지금 펄스로 다 되어 있죠. 그리고 네트워킹 상태를 보시면 IP 어드레스 이 부분에 여기 IP가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IP가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종료인 상태이기 때문에 IP가 지금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호스트네임이나 뭐 DNS나 호스트네임도 여기 있죠. 그리고 뭐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커
커맨드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이 컨테이너를 우리가 로그인하지 않고 스타트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스타트라는 명령이 있죠. 컨테이너 아이디 또는 네임을 쓰시면 되고요. 퍼스트콘이라는 네임을 이용해서 구동을 하겠습니다. 자, 퍼스트콘이 구동이 됐고요. 도커 명령으로 ps 명령으로 현재 상태를 보시면 현재 up 6second라고 해서 방금 구동을 했다라고 상태가 나오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인스펙트를 이용해 가지고 현재 컨테이너의 정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정보를 다시 한번 보죠. 자, 여기 IP 어드레스가 들어가 있죠. 게이트웨이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IP 어드레스, 뭐 프리픽스 이런 정보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구동이 됐기 때문에 다시 네트워크가 살아나서 IP 정보가 들어간 거고요. 핑을 한번 써볼까요? 172.17.0.2번 핑 나가는 거 보이시죠? 자, 네트워크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선 기본적인 명령어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건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웹서버를 구동하는 방식, 웹서버를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띄우는 것까지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창을 바꿔서 우선 컨테이너를 다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컨테이너를 다운받을지 서치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레드햇 제품 아파치라는 걸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아파치 하고 엔터를 치시면 도커 리포지토리에 들어있는 아파치와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출력을 해주죠. 지금 현재 리포지토리가 총 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docker.io라는 사이트에 있는 리포지토리가 등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registry access.redhat.com이라는 레드햇이 제공하는 레지스트리에 있는 레지스트리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docker.io라는 그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들은 그 사용자가 임의로 올려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걸 얘기하고요. access.redhat.com 즉 레드햇에서 올린 이 레지스트리에 있는 이미지들은 레드햇이 이미 보안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검증을 한 상태에서 올리기 때문에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쓰고자 한다 라면 도커.io의 이미지를 쓸 건지 아니면 레드햇이 인증하는 이미지 제품을 쓸 건지 판단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아파치와 관련된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아볼 건데요. 페도라 꼭 레드햇 지금 호스트 환경이 레드햇 7.2 버전이죠. 이 7.2 버전 운영체제와 동일한 컨테이너만 가능하냐? 그건 아닙니다. 컨테이너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디에서든지 동작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페도라, 운영체제가 다른 페도라라는 운영체제에 있는 아파치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페도라의 아파치라는 이미지가 있죠. 그러면 페도라의 아파치 이거를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보겠습니다. 자, docker full이라는 명령을 쓰고요. 페도라의 아파치 하고 엔터 치시면 이제 레포지토리 검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운로드를 받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레포지토리마다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페도라의 아파치를 어떤 거를 다운로드 받으실지 결정을 하실 때는 보통은 유니크한 부분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페도라의 아파치 이만큼 입력을 하고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동일한 사이트가 있다라면 사이트 이름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원하는 패키지를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파일은 한 9개 정도 10개 정도 다운로드를 받는 것 같고요. 총 용량은 한 200메가 정도 이미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운로드 받으면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운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페도라 운영체제로
운영체제 기반에 아파치가 포함되어 있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이미지가 지금 완료가 다운받아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커하고 이미지스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보시면 앞서 썼던 렐 7.2 버전 이미지가 있고요. 그리고 도커 페도라의 아파치 이미지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상태를 보시면 PSA 명령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렐 7.2만 업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퍼스트컨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자, 이번에는 페도라의 아파치라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도커 run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임을 줬죠. 이번에는 세컨드 컨으로 세컨드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이름을 줬고요. 페도라의 아파치 이미지를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이것도 빈의 배시 쉘로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이미지를 이용해서 호스트 네임 변경되면서 프롬프트로 들어왔죠. 자, OS의 버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페도라 OS의 버전이 몇 버전이냐? 지금 현재 페도라 렐리즈 20 버전으로 되어 있네요. 즉, 렐 7 위에다가 컨테이너는 페도라 버전으로 해서 올려 있는 상태이고요. 자, IP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IP는 17.0.3번의 IP가 부여가 되어 있네요. 실제 이 페도라는 아파치에 대한 어플리케이션도 지금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IP나 이런 명령도 먹는 걸로 봐서는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다양한 패키지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현재 루트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디렉토리를 한번 가서 index.html 파일을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레드햇의 콜라보레이션 이렇게 출력이 될 수 있게끔 index.html 파일을 수정을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하기 위해서 데몬을 구동을 해야 되잖아요. httpd 데몬을 백그라운드로 돌아갈 수 있게끔 구동을 했고요. 상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UXSW에서 grep httpd 프로세스가 지금 6개 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현재 프로세스가 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엑시트를 하고요. 엑시트를 하면 컨테이너 상태가 엑시티드 상태로 된다고 했죠. PSA 하시면 페도라의 아파치는 현재 엑시티드 돼 있다. 현재 종료되어 있는 상태로 표현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컨테이너 이미지를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rm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네임을 쓰면 세컨드 컨이라고 해서 네임을 쓰게 되면 이 컨테이너를 삭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엔터 치시면 컨테이너 이미지를 컨테이너를 삭제를 하게 되고요. 하지만 제가 처음에 다운로드 받았던 페도라 아파치의 이미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커 명령을 이용해서 이미지스하고 엔터를 치시면 여기 보시면 페도라의 아파치 이미지가 남아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원하시면 다시 명령을 이용해서 구동을 시키실 수가 있죠. 자, 다시 구동시키시면 다시 구동이 되고요. 하지만 앞서 만들었던 컨테이너는 지운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index.html 파일을 수정을 했지만 그 index.html 파일도 같이 날아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있던 아파치라는 단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 파일을 만약에 지금처럼 변경을 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앤 레드햇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다. 만약에 이거를 컨테이너로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미지를 이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다시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다시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또 재활용하게 되면 index.html 파일은 그 다음부터는 변경이 되지 않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냥 변경해서만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index.html 파일 수정을 했고요. 다시 httpd 데몬을 구동을 하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grep httpd. 자, 그러면 떠 있는 거 보실 겁니다. 자, 그러면 index.html 파일을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 수정된 내용이 출력이 되는지, 즉 웹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elinks 라는 명령을 쓰게 되고요. 참고로 IP가 지금 4번이죠. 17.0.4번이니까 172.17.0.4번을 접속을 하면 아까 제가 입력했던 문장이 출력이 되겠죠. 자, 보시면 웰컴 이링크스 하고 나오고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와 레드햇의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단어, 제가 입력했던 그 문장이 출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웹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자, 이제 빠져나가서 자, 도커에 대한 상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페도라 아파치 부분은 빠져나갔기 때문에 엑시트 상태가 되어 있고요. 렐 7.2는 아까 스타트 시켜놓고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커 스탑으로 해서 도커를 우선 종료를 시키고요. 자, 이번에는 이 도커를 삭제할 때는 rm이라는 명령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도커 명령을 이용해서 rm 명령을 이용해서 퍼스트 콘과 세컨드 콘을 컨테이너를 다 지워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퍼스트 콘을 하면 렐 7.2의 컨테이너가 지워질 테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세컨드 콘 하시면 세컨드 콘, 즉 페도라의 아파치, 페도라 운영체제 아파치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 있던 컨테이너도 삭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PSA로 보시면 현재 아무것도 안 남아 있는 게 보이시죠? 하지만 도커 이미지스 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셨던 이미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미지까지 지우는 명령은 rmi라는 명령이고요. 여기에서는 이미지 id를 넣으시면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삭제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rmi하고 이 리포지터리 이름 페도라의 아파치 하고 입력하시면 이렇게 해서도 지우실 수가 있죠. 자, 용량이 좀 커서 지우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렐 7 위에서 도커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들을 실행도 해보고 접속해가지고 사용도 해보고 패키지도 설치해보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을 운영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컨테이너 위에서 계속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컨테이너를 계속 사용을 해보시려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명령어씩 만들어가지고 사용도 해보시고 docker.io에 있는 이미지들도 다운로드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도커 파일들을 이용해서 빌드도 해보시고 이거를 가지고 푸시해가지고 다시 업로드도 한번 해보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명령어들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스. 자, 이미지가 모두 삭제된 것을 확인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제 시연은 모두 마치겠고요. 이 애저 서비스, 애저에서도 이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에서도 레드햇을 운영할 수 있고 그 레드햇 위에서 또 컨테이너를 운영해서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형태처럼 애저를 혹시 사용하신다면 애저 위에서 또는 뭐 가상화도 괜찮고요. 물리머신도 괜찮고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컨테이너의 기술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